경기 회복이 아마 내년쯤 돼야지 본격적으로 되고 올해는 침체를 막 벗어나서 조금 반등하는 정도? 반도체하고 관련된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는 올 상반기에 약간 침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2년부터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뭐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 공부하셨을 텐데, 연구도 하셨을 텐데, 2023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종 어떻게 나왔고, 2024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거 아주 최근에 이제 2023년도 추정치가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거의 그대로 가긴 하죠. 근데 이게 2023년도에 1.4%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면 한 2% 후반에서 뭐 3% 가다가 코로나 때 한번 이제 확 꺾였죠. 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마이너스 0.7%까지 갔다가 이제 그 2021년에는 고택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4.3%까지 갔고 2022년에 2.6% 그리고 2023년 작년에 1.4% 이렇게 네. 이제 나왔는데 올해 전망치를 보면은 이제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다른데 이제 해외 기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OECD에서는 2.3, IMF는 2.2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2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책기관인 KDI에선 2.2,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산업연구원에선 2.0, 또 한국은행에선 2.1 이런 식으로 2%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데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벤치마크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2023년도를 보면 IMF는 뭐 3.0, 뭐 그다음에 OECD가 2.9 이런 식으로 한 2점대 후반에서 뭐 3.0 요 정도로 봤고 2024년 올해는 이거보다 아주 소폭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IMF는 2.9, OECD는 2.7, 뭐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이제 23년도에 2.6에서 24년도에는 2.4 이런 식으로 아주 소폭 하락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쨌든 2024년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거죠? 예, 작년보다 낫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각 기관마다 이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툴이 다 있는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 레벨의 수요를 봅니다. 수요를 전망하고 각 산업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묶어서 그거 갖다 최종치를 묶는데 그렇게 해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25년에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 아마 내년쯤 돼야지 본격적으로 되고 올해는 그 이제 침체를 막 벗어나서 조금 반등하는 정도? 내년 가면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조금 어쨌든 올해가 작년보다 괜찮다면 수출 데이터는 지금 어떻고 수출에서 뭔가 우리 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 뭐 있을까요? 네, 사실 재테크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게 썩 좋은 답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뭐 늘 안정적으로 약간의 손실을 봐오던 사람이어서 재테크 쪽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수출이 올해하고 내년에 가면서 경기가 작년보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수출입니다. 수출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하고 건설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위축이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수출에서 특히 반도체, 조선 이런 쪽에서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이 상당히 좋은데 수출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아무래도 좋은 거는 반도체니까 아까 투자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관련된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그래요. 대부분 다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 되잖아요.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 슈퍼 사이클이 왔다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사실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밖에 요즘에는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도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산업들은 2024년 좀 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은 뭐 2024년, 25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뭐 조선이란 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산업이 무겁죠. 반도체처럼 가격이 확 올랐다, 확 내렸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모르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올 상반기에 약간 침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전기차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 사실은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은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인데 그쪽이 수요가 약간 부진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올 초반 상반기에는. 근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데 올 상반기는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은 뭐 사이클은 대충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미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굉장히 슈퍼 사이클을 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I는 AI 서비스 자체뿐만이 아니라 AI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더 확산이 되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이 반도체 쪽이 가장 내년에는 아마 활발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내년에도 더 활발하다면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사실 양강 구도가 이제 삼성전자 TSMC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 입장에서는. 현재 비메모리 쪽은 TSMC가 아무래도 확실히 앞서 있죠.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쪽을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TSMC를 추격하는 상황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 대만하고 또 양안 관계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새 보면은 약간은 TSMC를 좀 견제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TSMC 자체보다도 이 중국 본토하고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에게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SK하고 하이닉스 다 기회를 이제 점점 받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삼성이 사실 TSMC하고의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불리했던 거는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는 자기네가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TSMC는 설계는 전혀 안 해요. 딱 받아서 생산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번 김 작가님께서는 설계를 해서 삼성하고 TSMC한테 이제 맡긴다. 그럴 때 그러면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어느 쪽을 더 크게 보실까요? 기술 유출이요? 예, 자기네가 설계를 해서 제작을 맡겼어요. 삼성에서 제작하는 거하고 TSMC에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은 자기네가 또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설계도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아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삼성이 좀 불리했었거든요. TSMC에 비해서.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거하고 딱 분리를 해서 파운드리를 더 확장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할지는 몰라도 이제 약간은 분리한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수요들, AI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그쪽 파운드리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의 구도가 이제 이래 왔었는데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TSMC 자체는 대만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중국 본토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TSMC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고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방사는요? 자동차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국제적인 인지도가 올라간 거는 맞고 그렇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은 좋은 편인데 방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생각보다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방산 그럼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물건 파지 이런 볼펜 같은 경우 팔면은 금방 돈을 받지만 방산은 회수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회수를 다 100%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방산이 제가 그래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산이 상당히 전망이 있고 우리나라 방산이 이번에 굉장히 위상을 높인 거는 맞는데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반도체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글쎄요. 자동차는 그냥 꾸준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흐름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분도 있고 위험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만큼 나라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부채는 괜찮다고 하시면 네, 부채가 많긴 많죠. 일단 부채가 여러 종류가 있죠. 정부 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지금 상당히 좀 상위권, 그러니까 많은 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만 하면은 그러니까 정부 부채라는 게 국가 채무라는 게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뺍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이것만 합쳤을 경우에는 GDP 대비 73.5%가 됩니다. 지금 사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높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의무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로 나눠지는데 의무 지출은 뭐냐면은 뭐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국방비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비,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 있죠. 이게 의무 지출입니다. 뭐 교육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량 지출이 이제 정부가 줄이거나 뭐 이렇게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재량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은 뭐 의료비라든지 나중에 그 복지 비용 이런 게 늘어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게 지금 73.5%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계부채 얘기도 많이 하죠.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가계부채가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때 이제 이 부채하고 관련돼서 한번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발표하신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가계부채라도 그냥 신용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쓴 부채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이 더 건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얘기는 돈을 띄일 가능성, 채무 불이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낮은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냐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국제비교 자료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몇몇 나라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과거에 2008년도에 미국이 서프라임 모르기지가 터지면서 이게 그냥 확 무너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미국의 그 서프라임 때처럼 그냥 마구잡이 대출은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데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건전한 편이다. 제가 한번 다른 방송 나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도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다 말했더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냐, 뭐 그 주택 가격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러고 막 욕을 해놓은 분이 있었어요, 댓글에. 근데 제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생활비로 쓴 거하고 주택을 살려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 사람하고 그 대출의 순부채 개념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숫자로 드러난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때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오신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이렇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위험하다 이렇게 할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계속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올해 1월에 좀 튀었죠. 지금 1330원대이던데 왜 그렇게 된지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단기적인 변화는 뭐 워낙에 뭐 다양해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금리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가 좋은 편이었죠. 2023년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미국이 금리를 올해는 낮출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이게 여러 군데 뭐 투자은행이나 나온 자료들을 쭉 봤는데 보니까 다 달라요. 뭐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4단계에 걸쳐서 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 들어가서 한 2번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냥 예측은 못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 알아서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서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일어나느냐 이거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낙관론과 이제 약간 그 보수적인 시각하고 약간 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데 상반기부터 이제 해서 한 뭐 4번 정도 갈 거다.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각으로 제가 본 거에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관적인 거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한두 번 정도 소폭 인하가 있지 않을까. 연준에서 말한 건 올해 3번 정도인 거잖아요. 연준에서는 처음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 물가 변동이 또 연준도 자기네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물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목표치를 잡은 게 2%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은행이나 뭐 아니면은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예상치를 보면은 2% 달성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하기는 어렵다.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뭐 책임은 못 지는, 원래 이런 건 책임은 못 지지만 아니, 책임 어차피 네. 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못 지지만 저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지 않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한 2번 정도로 저는 네.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 뭐 당연히 그 물가도 좀 올해는 안정화되는 걸까요? 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준 목표치까지 달성, 그러니까 2%까지 내려오지는 않더라도 네. 연준에서도 그 2%를 정말로 이 2%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금리 뭐 인하 안 해. 이렇게 할 리는 그건 없죠. 아니겠죠. 예, 이럴 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2%는 힘들어도 그래도 저한 올해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너무 높아요. 그동안 미국 보면은 지난 한 2000년대 이후 쪽 보면은 금리가 뭐 0.5%에서 1% 요 사이에 갔는데 지금 5.5%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자, 요즘 한국 경제 위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생산 인구가 굉장히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한 거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어떻게 보시면 네. 되냐면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냐 할 때는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살면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도 약간은 그쪽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부양해야 되는 이 부양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쭉 줄어들다가 빵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싹 사라진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어느 설마. 선에서는 예. 네. 이게 리니어의 함정이라는 건데 뭐든지 하나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 추세로 계속 간다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어느 선으로 수렴이 되는데 저도 뭐 이것도 이제 그럴 거라고는 보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수렴이 되기까지 중간 과정에서 부양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 부양비를 그러니까 이때 아까 제가 재정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좀 세이브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연금 개혁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또 실제로 연금이 89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기대 수명이 75세였거든요. 75세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지금은 90세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설계한 연금을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도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게 문제지. 저는 인구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이거는 약간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구가 어느 선 이상 유지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인구가 뭐 줄어서 좀 넉넉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인구가 그렇게까지 이제 위험하긴 안 보셔도 된다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아니,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인데, 다만 저거는 확실하게, 저거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이건 근데 확실히. 그게 계속 뭐 영명으로 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설마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질까요? 그건 저는, 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만약에 좀 무너진다면 무엇 때문에 좀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그 위기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여기 중요한데, 뭐, 무너진다는 게 정말 그때 금융위기처럼 와장창 하면서 뭐 나라가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가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럴 건 없고, 약간 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뭐 일본이 그때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일단은 이제 아까 말한 식으로 인구도 그렇고요. 인구도 그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인구 구조가.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내수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혁신 동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은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갈등을 수렴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뭐 사회 갈등도 좀 심해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기업의 혁신을 계속
이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그런 어쨌든 뭐 그런 무너지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위기가 오는 걸 막으려면 좀 어떤 것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청소년들도 보면 다 뭐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를 하게 되고 또 기업들도 보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기업이 관료화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위험한데 그런 조짐도 뭐 전혀 없지는 않고 뭐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대답을 계속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회피하고는 있는데 그런 애 묘안이라는 거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다만 다들 좀 창의성이나 뭐 또 혁신성,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이렇게 잘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이제 이런 식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부터 이제 90년대에도 그렇고 보면은 넛크래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에서 쫓기고 일본의 기술은 못 쫓아가고 이러면서 넛크래커 그러면서 뭐 위기라는 얘기 그 당시에 보면 경제면에 보면 항상 그게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뚫은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완전히 기술로 앞선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또 일본을 이제 좀 넘어선 분야들도 몇 나왔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뭐 품질로도 많이 앞서가고 예전처럼 가격 경쟁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이제 넘어선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어려운 거를 잘 헤쳐나갔다. 네, 잘 헤쳐나갔죠. 진짜 고개사가 줄타기 하듯이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거는 뭐 낙관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만 하지는 않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